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최저임금 논란 관련해서 2019년 그 최저임금 인상 확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김 대표님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도하게 모든 그 언론이나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최저임금의 모든 악의 근원이거나 모든 거를 구원할 세비어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어 하지 말자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 캐비어는 알아요. 예. 캐리어. 그 정도로 최저임금의 효과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든 긍정적인 작용이든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일단은 최저임금하고 자영업 폐업하고로 연결짓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10곳, 기업 10곳 중 8곳 불황 체감, 뭐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줄이 폐업, 뭐 폐업 대란 불붙인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 타이틀이거든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보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대충. 예, 뭐 이데일리, 조선일보, 한국경제TV 뭐 이런 곳입니다. 예. 뭐 팩트니까요, 이건. 팩트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이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이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경기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불복종 운동,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그 8,350원으로 결정이 됐고, 월로 따지면은 이제 17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우리는 안 지키고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노동자와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의 이제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늘 이 훌륭한 이정열의 품격 시대에서 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깜짝이야. 그 교수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특히 이제 뭐 저 법조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익숙하냐면 전과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보도는 어디서 했겠다 이런 거는 금방 캐치가 가능한데, 솔직히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온 기사 제목이나 분석들이 맞는 건가? 예, 그럼 뭐 사실 뭐 아무리 메신저가 이상하다 그래도 맞는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 그걸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자, 최저임금이 좀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그 증가율이 좀 높았었잖아요. 높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시행된 지 지금 통계 수치상으로는 6월 달까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아닙니다. 뭐 앞으로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좀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로 볼 때는 사실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요. 자영업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영업을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족끼리 하는 이제 자영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자 고용하지 않고 이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이죠.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가족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영향을 안 받죠. 그게 70%가 조금 넘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1년 전 6월달에 비해 가지고 2017년 6월달에 비해 가지고 그 고용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 그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한 7만 9천 명 정도가, 7만 4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이 자영업, 이게 한 8만 9천 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렇겠네요. 상당히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만 5천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뭐 폐업하고 이런 얘기가 맞죠.
총계로 봐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평균의 함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끔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들 빠지시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네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자영원이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가족 노동력 가지고 네. 하는 자영업자들의 이 감소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네. 우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아, 감소 추세에 있는 겁니다. 예,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 2002년도 6월 달에 한 469만 5천 명 정도 했었어요. 예. 그때가 한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 예. 올해 이제 403만 9천 명이니까는 네. 한 65만 4천 명이 줄어든 거예요. 네, 한 그렇습니다. 지난 한 6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예. 지난 10년 동안에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가 되는데 네. 한 53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대부분이 감소를 한 거죠. 네네. 감소 시작은 이미 한 16년 전부터 시작됐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게 감소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자영업의 굉장히 이 과당 경쟁 구조가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은 특히 뭐냐면은 가계의 소비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렇죠. 예, 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수출하는 저것도 아니고 자영업들 얘기가 그러니까요. 기업이 자영업자한테 뭘 살 건. 더군다나 이게 뭐 수출할 네. 수 있는 이런 판로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자영업자들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되게 위축되어진 거하고 똑같은 시점에 개침이 됐습니다. 네.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률보다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하나의 요인으로 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이제 일자리가 없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에 진출을 했는데 네. 가계가 이거를 소비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는 예. 못 해주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가족까지 하는 경우는 되게 영세한 자영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따로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일단 추측되는. 아마 우리가 사시는 곳에 주변에 보게 되면 슈퍼마켓 있잖아요. 동네에. 네. 동네 슈퍼마켓들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 사이 이렇게 많이들 생긴 게 있는데 또 옆에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예?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치열해지다 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폐업도 편의점. 하게 되고 이제 네.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경기가 계속 이제 안 좋으면서 특히 가계 소득이 경제 성장률보다 한참 못 미치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성장률이라는 게 평균이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영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게 저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가 시작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우신 게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맡고 계시는 업종이나 이 품목들이 기업이 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당연히 가게에 소득이 있어야,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고. 근데 가게에 소득이 있으려면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 되고, 최소한. 예.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낙수 효과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임금이,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니까 자영업자는 힘들고 또 그렇게 자영업자는 또 소득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소비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사실 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론이라는 게 네. 바로 그 가계 소득을 네. 올려서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제 이 발상입니다. 네. 발상인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게 좀 그런 건데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이 가계 소득의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도 굉장히 환경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예. 이렇게 보아서 간 것이고 대부분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이 저는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택한 것이 가계 소득을 늘리자. 그렇게 해서 고리를 끊어보자. 그게 소득 주도 성장이다. 예.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순환 구조, 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될 거냐. 그 다음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배경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불황이다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근데 불황 때문에 매출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들 아까 이제 또 뭐 전문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실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그러니까 일단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거는 같아요. 일단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건 비용이니까. 그러면 매출이 일정할 때 똑같을 때 비용이 상승하면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 중에 한 70%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라요. 예. 이걸 좀 잊지 마시고 잠깐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70% 정도가 고용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는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일단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게 되면요. 저희 소득을 보게 되면 상위 20%는 소득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한 19% 이상이 증가했어요. 네. 지난 4분기에 비해 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하위 20%는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7.8% 감소했는데 이 소득의 감소가 그러니까 고용하고 관계가 없는 감소라 이거예요. 고용을 안 했으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왜 그러냐? 매출액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들인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비용이 본인들이 올라가서.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인건비가 거기에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하락 내지는 그렇죠. 비용 증가인데 그 비용은 인건비는 들 데가 없으니 결국은 렌트, 지대. 그렇겠네요. 그게 지금 키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70%다. 이게 지금 핵심이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고용을, 어떻든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럼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영업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현상을 알아보고 이제 교수님께 또 해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주소가 어떤지 이거는 언제 만두 이후에 조용해지시는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저는 만두랑 사법농단 세 가지만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근데 통계적으로 사실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는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중에 최저임금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영향이 있는 비율은 사실은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나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추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냈기 때문이군요, 그냥. 근데 일단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자고 혹시. 저는 법인. 법인 소속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미국, 멕시코에 이어서 3위라고 하네요. 그만큼 매우 많은 수준이고요. 그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도 21%나 되고 보통 선진국의 경우에는 10% 내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 8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아무래도 퇴직을 하신 다음에 자영업자가 되시는 분들이 14만 1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40대나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 변호사님이 이제 세 번째로 높다고 했었잖아요. 자영업자 비율이요. 근데 그게 21%를 이제 조금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요. 그 OECD 통계 기준에서 자영업자에는 무급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자기 부모가 하는 자영업에서 도와주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걸 무급 가족 종사자라 그러는데 네네네네. 이것까지도 합산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산하게 되면은 25.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위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근데 이제 요걸 제외하고 자영업자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OECD 평균을 할 때는 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자영업에 연결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예,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천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교수님 이제 해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자영업이 점점 더 영세화돼져 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밖에 할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킨집하고 편의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문제가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갑과 을의 문제로, 네. 그러니까 이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높은 임대료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 수수료가 됐든 아니면 로열티가 됐든 본사에 대한 로열티라든가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이런 네. 부분으로 되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제 이 과당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과당 경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을 이제 옆에 나라면 일본을 편의점 왕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없는 게 없고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이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인구 대비해서 점포수, 편의점 점포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1.5배나 일본보다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그러니까는 이런 편의점 이런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예, 네.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 소득을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제로페이 카드 이제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애는 이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승을 이제 그러니까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불공정성을 네. 좀 해소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필요한 조건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월 한 250만 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정을 하게 돼. 그런 이제 카드 수수료든 그다음에 임대료를 좀 제한하고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월 이제 수입이 이제 확보가 된다고 안정적으로 확보된다고 네. 가정을 하면요. 네. 그러면은 편의점에 진입할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굉장히 단규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조기에 퇴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되게 늦어도 50대 초면은 그러니까 자기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을 해가 나와가지고 퇴직금 조금 갖고 나와가지고 되게 보게 되면 집에서 부인들은 되게 사업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자말 잘 들어야 되는데. 예? 그거 했다가 괜히 퇴직금까지 날릴까 그렇죠. 봐요. 예. 근데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 50대 초부터 해가지고 수명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노는 것도 그냥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웃기웃 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네. 기웃을 하는데 한 250만 원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 그러면 편의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편의점 본사에서는 이 점포를 늘려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 자신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편의점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네. 원인은 뭐냐? 일자리가 예.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새로 혁신도 안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혁신 성장이 제대로 진행되면은 그리고 공정 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네. 늘려주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몸통에 비유한다면은 네. 공정 경제는 왼발이고 네. 이 혁신 성장은 오른발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가려면은 네. 왼발도 가고 오른발이 이렇게 교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혁신 성장은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 경제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이제 무리가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이 일자리 문제가 이게 좀 이제 같이 병행적으로 보완적으로 해결돼야지만이 공정 경제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도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시 무슨 정부 인사도 아니시고 진짜 학자신데,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관련된 이 평가나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쭉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잘 이해가 가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꽤 이제 왜곡돼서 지금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잘 몰랐던 게
이제 딱 이해가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근데 일단 그러면 어떻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뭐 오도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률 수치가 예. 많은 서민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좀 혜택을 공유를 했는데 네네네. 이제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의 양극화하고. 과실을요. 네.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요. 네.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예. 굉장히 많이 나빠진 거예요. 그렇죠. 산업 생태계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예.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을 정도로까지요. 했는데 지금 대개 일자리 줄어드는 거 매달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제 고용동향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걸 보시게 되면요. 네. 우리가 산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이런 데들이 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이게 일자리 형태로 볼 때는 임시직, 일용직, 그 다음에 뭐 청년들 일자리가 이렇게 좀 이게 안 좋은 이렇게 예, 자영업자라든가 이렇게 질이 가지고요. 악화된다는 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요. 제조업 같은 경우 일자리가 왜 줄어드냐면요. 우리 기억하겠지만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사태 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조선 해운업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조정 당했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뭐가 됐었습니까? 뭐 철강, 자동차, 예. 좀 계속 그렇게 되고 예. 있잖아요. 지금 저 군산에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서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줄어들다 보니까 대기업 이게 전부 다 대기업들의 이게 주력 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주력 산업들이요. 예. 네. 대기업들이 자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대기업들의 그 연결돼 있는 협력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2, 3차, 4차 협력업체들. 예. 그걸로 자기가 이제 가능한 한 고통을 이런 밀어냅니다. 그러면 그 협력업체에 고용돼 있는 많은 일자리들이 임시직 일자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직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진행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산업 예. 생태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요. 네.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교육 서비스업이 나빠지는 것은 네. 이건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업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지방에 그러니까 거점 도시에 대개들 이렇게 진출돼 있어요. 예, 창원, 예. 네. 울산, 그다음에 무슨 뭐 여기 저 군산 뭐 이런 예. 데들 다 그렇죠. 그러면 군산에서 만약에 그 자동차 장국 GM이 철수하면서 어떤 네. 일이 생겼습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그렇죠. 일자리 줄어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부동산업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게 붕괴가 되죠. 예,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예. 또. 그다음에 지방의 거점 도시는 또 그 지방의 소도시들이 같이 이게 의존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발 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업 일자리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지금 예. 활력을 잃어가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근데 그 피해가 우리가 흔히 그러죠. 경제가 좋아질 때는 네. 운목부터 좋아지고. 네. 경제가 나빠질 때는 그러니까 아는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뭐냐면 경제가 좋을 때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기 시작하고 네. 제일 끝에 혜택 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경제가 나빠질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 고통을 전가시키니까요. 참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네요. 아, 교수님 시간이 부족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예, 오늘 늦은 밤까지 오늘 저 교수님 비롯해서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소득 격차 이런 것들 우리가 성장만 앞서갔지만 이제 이런 것들 다 놓치지 말고 말씀하셨던 대로 오른발 왼발 맞춰서 잘 접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5배나 일본보다 많습니다. 인구수 대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그러니까는 이런 편의점 이런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예, 네.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편의점 소득을요,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제로페이 카드 이제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애는 이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승을 이제 그러니까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거 정부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바로 정부가 얘기하는 공정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의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불공정성을 네. 좀 해소시키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도 필요한 조건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들게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점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월 한 250만 원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가정을 하게 돼. 그런 이제 카드 수수료든 그다음에 임대료를 좀 제한하고 해가지고 한 250만 원 정도 월 이제 수입이 이제 확보가 된다.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네. 가정을 하면요. 네. 그러면은 편의점에 진입할 사람들이 예.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 일자리가 굉장히 단기화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기에 퇴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대개 늦어도 50대 초면은 그러니까 자기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을 해가 나와가지고 퇴직금 조금 갖고 나와가지고 대개 보게 되면 집에서 부인들은 대개 사업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예? 그 했다가 괜히 퇴직금까지 날릴까 그렇죠. 봐요. 예. 근데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그 50대 초부터 해가지고 수명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냥 노는 것도 그냥 이게 그러니까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웃기웃 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네. 기웃을 하는데 한 250만 원 안정적인 수입이 나온다? 그러면 편의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편의점 본사에서는 이 점포를 늘려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 자신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편의점의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네. 원인은 뭐냐? 일자리가 예.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새로 혁신도 안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는 게 혁신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혁신 성장이 제대로 진행되면은 그리고 공정 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계 소득을 네. 늘려주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몸통에 비유한다면은 네. 공정 경제는 왼발이고 네. 이 혁신 성장은 오른발인데 예. 이게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가려면은 네. 왼발도 가고 오른발이가 이렇게 교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혁신 성장은 성과가 좀 안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정 경제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이제 무리가 좀 나오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이 일자리 문제가 이게 좀 이제 같이 병행적으로 보완적으로 해결돼야지만이 공정 경제도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그리고 소득주 성장도 그러니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실 무슨 정부 인사도 아니시고 진짜 학자신데, 근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나 관련된 이 평가나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쭉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니까 잘 이해가 가거든요. 말씀 들어보니까 꽤 이제 왜곡돼서 지금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잘 몰랐던 게 이제 딱 이해가 되는 상황도 있는데, 근데 일단 그러면 어떻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뭐 오도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다라고 하는 데는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률 수치가 예. 많은 서민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했을 때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좀 혜택을 공유를 했는데 네네네. 이제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장의 양극화. 과실을요. 네.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요. 네. 예. 그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예. 굉장히 많이 나빠진 네. 거니까요. 어차피 가족들끼리 그렇죠. 하고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줄 사람이 없는 거니까 영향을 안 받죠. 그게 네. 70%가 조금 넘습니다. 6월달 네. 기준으로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 1년 전 6월 달에 비해 가지고, 2017년 6월 달에 비해 가지고, 그 고용을 하고 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네. 이 그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어요.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한 7만 9천 명 정도가, 7만 4천 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네. 오히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이 예. 자영업, 이게 한 8만 9천 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렇겠네요. 상당히 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 한 15,000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뭐 폐업하고 이런 얘기가 맞죠. 총계로 봐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게 아까 그 말씀하신 평균의 함정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입맛에 맞게끔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유혹에들 빠지시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책임을 져야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네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그러니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가족 노동력 가지고 네. 하는 자영업자들의 이 감소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네. 우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아, 감소 추세에 있는 겁니다. 예, 추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 2002년도 6월 달에 한 469만 5천 명 정도 했었어요. 예. 그때가 한 거의 정점을 찍고 나서 예. 올해 이제 403만 9천 명이니까는 네. 한 65만 4천 명이 줄어든 거예요. 네, 한 그렇죠. 지난 한 6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예. 지난 10년 동안에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가 되는데 네. 한 53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대부분이 감소를 한 거죠. 네네. 감소 시작은 이미 한 16년 전부터 시작됐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게 감소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자영업의 굉장히 이 과당 경쟁 구조가 네.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은 특히 뭐냐면은 가계의 소비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뭐 수출하는 저것도 아니고 자영업들 얘기가 그러니까요. 기업이 자영업자한테 뭘 살 건. 더군다나 이게 뭐 수출할 네. 수 있는 이런 판로가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자영업자들은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되게 위축되어진 거하고 똑같은 시점에 이게 진행됐습니다. 네.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보게 되면 2003년도부터 이게 그러니까는 경제 성장률보다 더 떨어지기 시작해요. 네.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하나의 요인도 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이제 일자리가 없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자영업에 진출을 했는데 네. 가계가 이거를 소비로 뒷받침을 못 해주니까는 예. 못 해주니까 결국은 힘들어지는 거죠. 예. 특히 이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가족까지 하는 경우는 되게 영세한 자영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따로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일단 추측되는. 아마 그러니까 사시는 곳에 주변에 보게 되면 슈퍼마켓 있잖아요. 동네에. 네. 동네 슈퍼마켓들 보게 되면은 지난 몇 년 사이 이렇게 많이들 생긴 게 있는데 또 옆에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예?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죠. 치열해지다 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폐업도 하게 되고 이제 네. 결국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경기가 계속 이제 안 좋으면서 특히 가계 소득이 경제 성장률보다 한참 못 미치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성장률이라는 게 평균이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자영업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영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이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게 저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70%다. 이게 지금 핵심이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 아무리 이제 고용을 어떻든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럼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영업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일단 그 현상을 알아보고 이제 교수님께 또 해법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주소가 어떤지 이거는 이제 만두 이후에 조용해지시는 오 변호사님께서. 저는 만두랑 사법농단 세 가지만 얘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네.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근데 통계적으로 사실 최저임금에 영향이 있는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 중에 최저임금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영향이 있는 비율은 사실은 소득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나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추계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냈기 때문이군요, 그냥. 근데 일단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영업자고 혹시 저는 법인. 아, 예. 네, 법인 소속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미국, 멕시코에 이어서 3위라고 하네요. 그만큼 매우 많은 수준이고요. 그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도 21%나 되고 보통 선진국의 경우에는 10% 내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 8월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아무래도 퇴직을 하신 다음에 자영업자가 되시는 분들이 14만 1천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40대나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오 변호사님이 이제 세 번째로 높다고 그랬었잖아요. 자영업자 비율이요. 네. 근데 그게 21%를 이제 조금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요. 네네네.
그 OECD 통계 기준에서 자영업자에는 그 무급 돈을 안 받고 그러니까는 자기 부모가 하는 자영업에서 도와주는 이제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이걸 무급 가족 종사자라 그러는데 네네네네. 이것까지도 합산을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산하게 되면은 25.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3위가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근데 이제 요걸 제외하고 자영업자를 이렇게 계산하는데 OECD 평균을 할 때는 네.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자영업에 연결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예 오히려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천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교수님 이제 해법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자영업이 점점 더 영세화돼져 가고 있고 힘들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자영업밖에 할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킨집 하고 편의점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문제가? 예. 그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결국은 갑과 을의 문제로, 네. 그러니까 이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높은 임대료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드 수수료가 됐든 아니면 로열티가 됐든 본사에 대한 로열티라든가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이런 네. 부분으로 되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제 이 과당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과당 경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일본을 이제 옆에 나라면 일본을 편의점 왕국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러잖아요. 예. 정말 없는 게 없고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젊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이제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네. 인구 대비해서 점포수 편의점 점포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 그 최저임금 논란 관련해서 2019년 그 최저임금 인상 확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인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김 대표님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예, 뭐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과도하게 모든 그 언론이나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고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네. 최저임금의 모든 악의 근원이거나 모든 거를 구원할 세비어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어 하지 말자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 캐비어는 알아요. 예. 캐리어. 그 정도로 최저임금의 효과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 네. 부작용이든 긍정적인 작용이든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발짝 뒤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일단은 최저임금하고 자영업 폐업하고를 연결짓는 언론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10곳, 기업 10곳 중 8곳 불황체감, 뭐 서울 핵심 상권마저 줄줄이 폐업, 뭐 폐업 대란 불붙인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 타이틀이거든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보도했는지 알 것 같아요, 대충. 예, 뭐 이데일리, 조선일보, 한국경제TV 뭐 이런 곳입니다. 예. 뭐 팩트니까요, 이건. 팩트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 이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들은 이 최저임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경기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불복종 운동,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이제 그 8,350원으로 결정이 됐고 월로 따지면은 이제 174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우리는 안 지키고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노동자와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의 이제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늘 이 훌륭한 이정열의 품격 시대에서 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그 교수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특히 이제 뭐 저 법조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익숙하냐면 전과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보도는 어디서 했겠다 이런 거는 금방 캐치가 가능한데 솔직히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교수님 모셨으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온 기사 제목이나 분석들이 맞는 건가? 예, 그건 뭐 사실 뭐 아무리 메신저가 이상하다 그래도 맞는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니까 그걸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자, 최저임금이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좀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그 증가율이 좀 높았었잖아요. 네. 높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시행된 지 지금 통계 수치상으로는 6월 달까지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 사실은 아닙니다. 뭐 앞으로 이제 영향을 어떻게 미칠지는 좀 이제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네. 지금까지로 볼 때는 사실이 아닌데 네.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요. 네. 자영업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많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자영업을 예. 하더라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가족끼리 그렇죠. 하는 이제 자영업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자 예. 고용하지 않고 이제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영업자라는 인상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분들이죠. 그렇죠. 예. 고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있는 게 뭐냐면 어디가 시작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가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우신 게 자영업자분들이 주로 맡고 계시는 업종이나 이 품목들이 기업이 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가게가 소비를 하려면 당연히 가게 소득이 있어야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고 근데 가게에 소득이 있으려면 그러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야 되고 최소한 예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제 낙수 효과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임금이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하니까 자영업자는 힘들고 또 그렇게 자영업자는 또 소득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소비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식 속에서 사실 예.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론이라는 게 네. 바로 그 가계 소득을 네. 올려서 이 경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이제 이 발상입니다. 네. 발상인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게 좀 그한 건데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이 가계 소득의 취약성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도 굉장히 환경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결국은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 예. 이렇게 보아서 간 것이고 대부분 국민들도 거기에 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이 저는 탄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선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택한 것이 가계 소득을 늘리자. 예, 그렇게 해서 고리를 끊어보자. 그게 소득주도 성장이다. 예.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순환 구조, 뭐 악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고리를 어디서 끊어야 될 거냐. 그 다음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나온 배경까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 지금 불황이다 얘기는 계속 나왔고요. 근데 불황 때문에 매출이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들 아까 이제 또 뭐 전문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실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 그러니까 일단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거는 같아요. 일단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건 비용이니까. 그러면 매출이 일정할 때 똑같을 때 비용이 상승하면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영업자 중에 한 70%가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라 이거예요. 이걸 좀 잊지 마시고 잠깐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놨을 때 그러니까 70% 정도가 고용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는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이에요. 일단은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게 되면요. 네네. 저희 소득을 보게 되면 상위 20%는 소득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한 19% 이상이 증가했어요. 네. 지난 4분기에 비해 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하위 20%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7.8% 감소했는데 네. 이 소득의 감소가 그러니까 고용하고 관계가 없는 감소라 이거예요. 고용을 안 했으니까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왜 그러냐? 매출액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 아니면 다른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들인 거죠. 그렇죠.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다른 비용이 본인들이 올라가서. 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인건비가 거기에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출 하락 내지는 그렇죠. 비용 증가인데 그 비용은 인건비는 들 데가 없으니 그렇죠. 결국은 렌트, 지대. 예.
그렇겠네요. 예. 그게 지금 키포인트네요. 그러니까,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